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을 하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겠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들과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북한 도발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함께 규탄하고 첨단 미래산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연 이자 등을 합하면 배상액은 약 1,300억 원인데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약 1조 원의 7%만 인용됐기 때문에 93% 승소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향후 몇 달 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대면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부누아드 라당스 시상식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역대 5번째로 이 상을 받은 한국인 수상자가 됐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비는 오늘 오후 서쪽 지방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늦은 오는 25일쯤 제주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을 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거라며 이미 준비는 완료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전쟁으로 황폐했던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경쟁이 아닌 연대의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또 부산 엑스포를 통해 모든 나라가 문화와 전통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세계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든든한 지원군들도 함께했습니다. 현장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 씨는 비빔밥을 예로 들며 한류 성공의 바탕이 된 대한민국의 융합과 독창성을 강조했습니다. We love to mix different genres to create something truly unique, like our best-known meal, bibimbap.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박람회장 설계를 총괄한 건축 전문가는 조화로운 한옥 정신을 콘셉트로 소개했고, Our ambition is to make this site a place for harmony of nature, humanity, and technology. 교육기술 종사자는 교육 장벽의 해소를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As no individual, business, or nation can solve these problems alone.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 씨,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걸그룹 에스파 카리나는 영상 출연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경쟁 PT,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이틀째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함께 규탄했고 첨단 미래산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엘리제궁에서 나란히 취재진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북핵 위협은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프랑스와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5년 전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은 이행할 때라고 일축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침해 대응에 흔들림 없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du pays. Nous continuerons de dénoncer avec la même fermeté les violations flagrantes des droits de l'homme. 윤 대통령은 또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참전 용사 3,400여 명을 보내 고귀한 희생을 치른 진정한 우방국이라면서 이런 도움 덕분에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과 K-팝의 나라가 됐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 용사들이 치룬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의 두 정상은 경제협력 증진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 우주와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도 회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과 배석자를 최소화한 30분 단독회담으로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나토에서 처음 손잡았던 두 정상은 파리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뵙길 희망한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오늘 입국해 우리 측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향후 몇 달 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대면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향후 몇 달 내에 미중 정상 간 대면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향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 관료들이 미국으로 오는 등 더 많은 고위급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합쳐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약 1조 원의 7%만 인용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었는데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끌어모아 새 분리기에 나섰고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3년 뒤 엘리엇은 이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합병의 1등 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당시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엘리엇 소송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재 신청 5년 만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엘리엇의 5,300여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이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배상금 7억 7천만 달러 가운데 7%만 인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합병 결정이 있었던 2015년부터 현재까지 5% 연 복리이자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엘리엇의 372억 원가량을, 엘리엇은 우리 정부의 44억 원가량을 소송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 원금의 지연이자 법률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할 배상 총액은 1,3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강조하면서 세부 판정 내용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를 놓고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섣부른 지시가 수능을 앞두고 혼란을 키웠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번지자 본질은 공정한 수능이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 확보로 가장 혼란스러운 건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대형 입시 학원이라는 겁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 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혼선을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언급했고 올해 초에는 킬러 문항 삭제라는 기본 계획도 발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철학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는 교육계 내부의 강한 카르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적과 담당자 경질 그리고 사임이라는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공식과 닮았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주문하고 뜬금없는 인사와 감사 조치까지 공표한 것은 출제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교육 관련 공약에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가 담겨 있다며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 건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 후속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출제가 되는 킬러 문항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층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이유로 매년 출제가 반복됐는데요.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최상위권에선 이 실수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국어 17번 문제입니다. 지문에 나온 L 그래프 설명을 이해했는지 묻는데 복잡한 수학 용어들이 줄줄이 나열된 탓에 정답률은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학에서도 6문제당 1개는 공교육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역시 정답률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복잡한 함수를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함수를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좀 복잡한 계산식을 유발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면 연습장 서너 페이지 나온다. 킬러 문항은 애초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의대에 진학할 1.5%를 위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킬러 문항들이 사라지면 수능은 어떻게 될까? 입시업계에선 우선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수능이 전반적으로 쉬워질 거란 생각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고력 중심의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단계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킬러라고 불리는 문항들의 난이도를 높여서 시간을 좀 오래 걸리게 하는 거죠. 애들 표현을 빌면 타임어택이 걸리게 하는 거죠.
다만 최상위권에선 다시 실수가 당락을 가르게 될 거란 예측에 힘이 실립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 아는 문제도 풀이 과정과 단계를 꼼꼼하게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시 모집은 소수점 3시짜리에서 반원이면서 2시짜리에서 끊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쓰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한 문제가 커트라인을 저지르게 되니까 실수를 막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불어 9월 모의고사는 새 수능의 테스트적 성격이 커진 만큼 문제 경향과 결과를 참고는 하되 수능의 최종 난이도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이는 날카로운 물건에 다쳐 팔에 큰 상처가 났는데 아직 가해자가 누군지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부모는 학교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1학년 아들로부터 팔을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친 장소는 교실 앞 복도. 점심시간에 잘 모르는 학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공격하고 도망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모르는 아이가 불러서 이제 나랑 놀자라고 해서 불러서 나갔더니 이제 손을 붙잡고 이제 갑자기 긁고 도망갔다고. 아이 팔에는 7cm 가까운 긴 상처가 났고 치료가 끝나도 흉터가 남을 거로 예상됐습니다. 부모는 애가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학교 대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시급한데 양호실에서는 응급조치만 하고 아이를 교실로 돌려보냈고 담임 선생님은 부모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서 하교 뒤 아이 전화를 받고 다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갈 테니 그쪽으로 오시겠어요? 라고 아니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이제 전송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있었으면. 사건 초동 대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가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아이를 습격했는데 사건 직후 가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경찰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누가 그랬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가 건물 외부와 출입구에만 있고 복도에는 없어서 누가 어떻게 아이를 다치게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가해자를 찾지 못하자 다른 학부모들까지 나서 빨리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핀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게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교하는 이런 상황, 이런 시간대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교 측은 1, 2학년 학생들을 조사한 뒤에 다른 학년으로 가해자 조사 대상을 넓혀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이번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난동을 벌인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9살 A씨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상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늦은 이번 일요일쯤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요일인 25일쯤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것입니다. 기상청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늦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나 전조등을 미리 점검해서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우선 순위를 따지면 타이어 점검이 먼저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워져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20% 넘게 무게가 더 나가는 전기차도 타이어 마모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장마철에 특히 신경 쓸 것은 결국 타이어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치 교환도 좀 필요하고, 특히 빗길에서는 도로 마찰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기압을 5에서 10% 정도 더 넣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어둡죠. 특히 브레이크 램프가 잘 들어오는지 봐야 될 텐데, 출발 전에 브레이크 밟을 때 램프가 잘 점등되는지 룸미러로 확인하는 습관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는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배터리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퍼가 낡았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방 주시, 전방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워시액을 한 통 정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거리 뛰실 때요. 또 와이퍼 고무가 1년에 2번씩 갈아야 되는데 몇 천 원 정도면 충분히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습기 탓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에어컨 필터를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든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의 10%를 감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며 압박했는데요.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김 대표 연설에 민주당은 김 대표가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없었고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김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한 걸 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일 뿐이라며 애처롭고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소수 의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고 결국 특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2차 가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가해자 전주환은 앞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앙심이 범행 동기가 된 건데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탓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2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선 끝에 그 결과물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일단은 개괄적이나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함께 넘었습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은 아직 법사위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터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러시아 부누아드라당스 시상식에서 강미선 발레리나가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 공동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세대 워킹맘 발레리나인 강미선 발레리나는 출산 후 더 풍부해진 표현력과 원숙함으로 발레 여왕의 영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그리움을 먹먹하게 표현하며 한국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인물, 미린의 길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이 작품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부누아 드라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중국 발레리나와 함께 차지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간미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탄탄한 팬층을 자랑하는 강미선 발레리나. 지난 2002년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해 21년이라는 한국 최장기 근속을 기록 중인 간판 스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발레단에서 여성 무용수로는 최장기라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올해 40에 접어든 강미선 발레리나는 지난 2021년 10월 출산한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세대 워킹맘 무용수입니다. 발레리나에게 출산은 곧 은퇴 선언으로 여겨지던 공식을 깨고 더 풍부하고 원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나이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른 여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5번째로 부누아 드라당스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강미선 발레리나는 워킹맘의 끈기로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런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실시한 2030 세계박람회 4번째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차 경쟁 PT의 마지막 연사로 참석해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4차 PT를 마친 대한민국은 현지 시각 21일에 오찬으로 진행이 될 국제박람회기구 공식 리셉션에서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오는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와 기업, 국회 간의 긴밀한 공조로 막바지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엔 4대 그룹 총수도 모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네, 그야말로 민관 원팀 총력전인데 YTN이 단독으로 만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이번에 준비를 잘한 덕분에 희망이 더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이실의 물리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짜임새와 내용 모두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다는 평가를 받은 대한민국의 4차 프레젠테이션. 윤석열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은 채 흡족한 얼굴로 총회장을 떠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출동한 4대 그룹 총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말을 아꼈지만 프레젠테이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훌륭했다고 평가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좀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해올게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7명도 부산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부산 특별전을 외신 기자들과 함께 찾아 홍보에 나섰습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곳에선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1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진행될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과 179개 회원국들의 최종 투표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 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장하자고 말했는데요. 공동 언론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불 양국 간의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 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상징이 그려진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고 파리의 공원을 산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오전 숙소와 몽소공원을 산책하며 파리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쓴 모자에는 천안함 함정이 그려져 있었고 티셔츠엔 한 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해외 출장에서도 잊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모자와 티셔츠를 챙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쇄신할 당내 혁신기구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공천 기득권 혁파의 개혁을 가치로 내걸었는데 안차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을 수장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위원 7명에 대한 1차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인사 5명과 이해식 사무부총장 등 내부 인사 2명으로 진용을 꾸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위기 원인을 변화와 반성 없는 기득권과 내로남불로 꼽고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투명한 인재 등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정치권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공천룰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혁신기구 출범에 불씨를 댕긴 사안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도 명확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그치지 않고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이후 의원들과 당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도 사정권에 뒀습니다. 이례경 낙마 사태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가 내놓을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지만 김은경 후가 순항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혁신의 방향을 놓고 친명과 비명, 당내 개파 간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에서 내홍 수습을 바라는 친명계와 이 대표의 거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원하는 비명계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대의원제 폐지와 권리당원 입지 강화 등 당내 역학구도를 둘러싼 이견도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 일각에선 혁신기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선언하며 혁신위의 운신폭을 넓혀줬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산적한 과제 속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영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장기간이 지나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영향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연에서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하는데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후쿠시마에서 수킬로미터만 가면 희석되고 1리터에 1베크렐 삼중수소가 나온다며 당장 한강물을 떠서 측정해도 같은 수치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상임위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부터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 자각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 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하는 대신 현안 질의는 이달 말에나 하자고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주장에 대해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시킨다면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언제든 몇 번이고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새벽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모로코 국적의 2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와 술병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연예계 이슈를 위주로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덕후가 해킹 공격의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덕후 측은 어제 홈페이지 공지글에서 회원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 등이 유출 정보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엔 홈페이지를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인수소를 내세워서 주가를 조작한 이른바 에디슨 모터스 사건에 가담한 회계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회계사 박모 씨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앞서 구속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 모터스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로부터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폭락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까지 주가 조작 의심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시세 조종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에 이어 제2의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앞서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데 증권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번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범죄에 손대는 걸까?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 보니 부당이득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어려워 중형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판결의 지침이 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증권범죄는 가중 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과 재작년 대법원이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2.5%로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 조작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잠깐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평생 동안 쓸 돈 번다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 양형 기준을 좀 높이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월 2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필요할 경우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2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한전이 오늘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5번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40.4원 올라 인상률이 39.6%에 이릅니다.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 헌재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과외 교습을 해주던 입시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 등 4명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업무 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와 입시생 B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 수달이 연못에 침범해 비단잉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전북 전주천 인근 한 카페 연못. 수상한 존재가 눈에서 빛을 뿜으며 숲을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잠시 후 뭔가를 입에 물고 나오는데 얼핏 봐도 사람 팔뚝만한 비단잉어입니다.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녀석. 정체는 수달입니다. 20-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큰 물고기를 물고 나와서 돌 위에 던져놓더라고요. 던져놓고 다시 들어가서 또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수달이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한밤의 추격전 이후 화성 씨는 수달이 깜빡 흘리고 간 잉어를 수로 근처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끝인가 싶었는데 녀석의 연못 출퇴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씨알 굵은 잉어들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전주천입니다. 수달이 다녀간 연못까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약 200m인데요. 저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저 뒤편의 물길이 수달의 이동 경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천에서 꽤 떨어진 곳인데 물고기가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냄새를 통해서 물고기 냄새, 즉 비린내 같은 걸 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을 따라가면은 좀 먹이가 될 수 있는 물고기가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가능하게 됩니다. 2018년 전주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천과 삼천에 사는 수달은 모두 8마리 정도. 수달이 한 번 찾아온 이상 앞으로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가 다 없어지면 수달이 안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수달이 이제 발걸음이 뜸해지면 그때 다시 고기를 사다 넣을 예정입니다. 잉어 주인에서 수달 집사로 변신하는 건 아닌지 연못을 사이에 둔 눈치 게임은 어쩐지 이제 시작일 것만 같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최영우가 역대 최다 타점 기록을 경신하는 동시에 KBO 리그 최초로 1,500타점을 달성했습니다. 부록을 앞둔 나이지만 철인 최영우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간결하면서도 힘이 실린 스윙으로 가운데 담장을 넘긴 투런 홈런. 최영우가 국민타자 이승엽도 경험하지 못한 1,500타점의 금자탑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2008년 첫 타점 이후 16시즌 만에 만들어낸 KBO의 새 역사입니다. 홈런이 또 그 상대팀 투수한테 좀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터진 거라서 더 기분이 좋은데 또 마침 이렇게 대기록이랑 같이 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불리는 최영우의 별명은 강인함을 표현하는 철인과 금강불괴. 삼성 소속으로 2008년 이후 한 시즌도 거르지 않으며 9년 연속 110경기 이상을 출전했고 2018년엔 삼성과 기아 시절을 합해 5년 연속 100타점의 대기록도 작성했습니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나 타격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즌마다 50타점 이상을 기록한 최영우는 막막에 물이 차는 병과 싸웠던 2021 시즌에도 55개의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파도 거의 내색 안 하고 야구장에서 웬만하면 좀 시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16시즌을 달려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루타 477개로 이 부분 1위에 올라있는 최영우는 개인 통산 안타 4위, 홈런에서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에서 방출당한 뒤 생계를 위해 공사 현장을 떠돌기도 했지만 두 번의 FA에서 147억 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최영우. 꾸준함의 대명사 최영우가 하루하루 후배들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KBO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을 둘러싼 연예인 좌석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광고와 더불어 행사에서도 셀럽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카드 마케팅의 오래된 원칙 중에 하나라며 유명 연예인에게 무료로 좋은 좌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반 관객에겐 시야 제한석을 판매하고 연예인에게 좋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강원 곳곳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아침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 대전은 19.6도, 대구는 18.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26도, 대구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전후로는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